오늘의 사연은 한 하버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공동체 기능이 약화된 경쟁 중심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그녀가 쌓아온 이론과 관점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없는 거리. 그럼에도 이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어떤 설명도 이 나라를 충분히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지성이 무너지고 한 사회의 철학 앞에 고개를 숙인 이야기.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전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공동체라는 이름의 감시사회라는 제목의 연구 계획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UN 정책자문관이자 하버드 사회학과 교수로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 이상이었죠. 제 이름은 클레어 로빈스.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가 개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제 생각은 자꾸만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거의 신성한 가치예요. 하지만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어떨까? 제 동료들은 집단주의라는 단어로 이 나라들을 설명하곤 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통제 메커니즘이 궁금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합니다. 출국 전날 동료 교수가 던진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 확신을 더해준 건 유튜브에서 본 지하철 빌런 영상들이었어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혀 온라인에서 비난받는 장면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한국은 지켜보는 눈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회. 동양학 전공자인 제이슨은 제게 말했죠. 클레어, 너는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그건 억압이 아니라 조화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시스템은 결국 감시와 통제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짐을 끌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피로와 시차로 인해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연구자의 시선은 놓칠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흰 머리의 할머니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는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여 감사를 표했고 젊은 여성은 미소로 답했죠. 제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음 역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또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한 중년 남성이 임신한 여성을 위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어떤 강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의 비슷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친절한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세계에 몰입해 있죠.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풍경은 달랐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적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감시가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움직이는 질서였다. 연구계획서를 다시 들여다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감시사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게 아닌가? 아니면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어떤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 호텔 방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 선입견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연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울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현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연구자로서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관찰하기에 시장만큼 좋은 곳은 없으니까요. 좁은 골목을 지나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향기,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간. 저는 한 구석에 서서 메모를 하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상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 흥정하는 모습, 미소 짓는 표정들이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펼쳐졌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아이가 뭔가를 만지거나 건드리면 상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곤 하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과일 조각을 건네며 웃어주었어요. 맛있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한 노인분이 넘어지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봉지를 든 할아버지가 발을 헛디뎌 바닥에 주저앉은 거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너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달려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한 젊은 남성은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중년 여성은 떨어진 봉지를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며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죠. 카메라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도와주고 확인하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제가 연구해온 호혜성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도움의 형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계획된 게 아니라 본능에 가깝다. 제가 기대했던 감시에 의한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 같았습니다. 시장 구석의 작은 찻집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 물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즉각적으로 질문 없이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일까요? 가끔 미국의 도시에서는 누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목격해도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모두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서주길 기대하며 책임을 미루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암묵적으로 서로의 안전과 편안함에 책임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연구자로서 제가 가졌던 가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공동체 의식? 문화적 습관? 아니면 세대를 거쳐 전해진 어떤 암묵적 약속? 차를 마저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도 흥분되게도 만들었죠. 서울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새운 후였기에 머리를 맑게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아침 안개가 강 위로 10개 깔린 풍경은 마치 동양화 같았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꺾였습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죠.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고 저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이들이 지나다녔지만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빠 보였어요. 미국에서라면 도움을 청했겠지만 언어의 장벽이 있는 이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조깅복 차림이었고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발목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119에 전화를 걸어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했어요. 끊고 나서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구급대가 곧 올 거예요. 기다릴게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서진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목을 살피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의사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군대에서 배웠어요. 그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저와 함께 있었어요. 제 국적도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쳤다는 이유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전 서진우는 제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서울에 처음 오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계산도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과 친절함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가 준 명함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저는 문득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제가 연구하던 감시사회의 가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는 내 국적도 이름도 묻지 않았다. 단지 다쳤다는 이유 하나로 움직였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제게 발목 염좌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은 무리하게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했죠. 병원을 나오며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호텔까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택시를 타야 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문득 서진우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바쁘거나 이미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클레어 씨, 괜찮으세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병원이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가까이 있어요. 데리러 갈게요. 20분 후 그는 병원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많이 아파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의 차에 편안히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호텔이 어디예요? 제가 주소를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방향이네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미국에서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차에 태워준다면 그건 보통 뭔가를 기대하는 행동일 거예요. 하지만 서진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없어 보였어요. 미국이었다면 이건 뭔가를 기대하는 행동인데. 제가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을 때 그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의심의 렌즈로 이 모든 친절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안전하게 로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죠.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침묵에서 이 나라의 철학을 느꼈습니다. 도움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철학 말이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며 저는 제 연구 질문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감시사회가 아닌 왜 이 사회는 감시 없이도 작동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발목이 좀 나아진 후 저는 연구를 위해 지역 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노인 복지 시스템은 제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노인 문제가 종종 부담이나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되곤 합니다. 한국은 어떨까 궁금했죠. 복지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세대 간 교류네요? 저는 안내를 맡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배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를 나눕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의무감이나 동정심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존중이 느껴졌죠. 한 노인 여성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0대였지만 눈빛은 밝고 생생했어요.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우리가 심심하고 우리가 없으면 얘들이 어른을 못 배워요. 서로가 필요한 거지.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주체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복지관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 함께 살아간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제 연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계관의 차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한국 생활이 2주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버스와 지하철, 시장 등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발목 상태가 나아지자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웁니다.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손을 빌려줍니다. 이런 행동들은 특별한 지시나 요청 없이 이루어졌어요. 마치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신호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서진우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말에 전통 찻집으로 저를 초대했거든요. 차를 마시며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우 씨,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죠?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서로 돕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라서요.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대해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우리를 챙겨주셨어요.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예절이 아니라 기억의 계승이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돌봄의 연결고리였죠.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의무는 아니죠.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자유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가 연결 속에서 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자 자유로운 것보다 함께 자유로운 게 더 가치 있다고요.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자유 vs 공동체라는 이분법적 틀로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둘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기억과 의미의 연결고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감시 없이 작동되는 사회, 작은 도움과 존중들이 어떤 외부 강제도 없이 유지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발목을 다쳤던 그곳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가 되었죠.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 쓴 가설 한국은 공동체라는 이름의 감시사회다. 이제 제가 보는 현실 한국은 기억과 경험이 만든 자발적 연결의 사회다. 그 차이는 근본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외부적 강제와 규율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내면화된 가치와 문화적 기억의 힘을 보게 되었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웃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를 깨끗이 치웠죠.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하러 온 이곳에서 오히려 제가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들 그 자체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연구 결론을 작성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단순한 학술 논문으로는 이 감정, 이 깨달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연구는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닌 제가 배움을 얻은 곳이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서진우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낯선 나라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서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제 경험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가진 관점으로는 이곳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르게 보여요. 여기 오기 전에는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다른 종류의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클레어 씨가 우리나라를 이해해 주어서 기쁘네요.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전통차 한 세트였어요.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강의실에서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까? 단순한 사회학적 분석을 넘어 저는 제가 느낀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하버드 강의실에서 저는 동아시아 공동체 문화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나라는 특별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했나요? 아니면 제가 특별한 렌즈로 그곳을 보게 된 걸까요? 그 나라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데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서진우가 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스턴의 풍경은 서울과 달랐지만 그곳에서 배운 시선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연결동아시아 공동체 문화의 심층 분석이었죠. 이번에는 감시가 아닌 기억과 연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연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사람을 배운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제 연구, 제 가르침, 그리고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시 없이 움직이는 사회가 정말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교수로 왔지만 배우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이야기들.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